자, 131페이지 보니까 이제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 방식. 이제 수익하는 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책은 간단하게 나왔죠. 근데 요 놈이 사실은 되게 좀 골치 아픈 놈이에요. 근데 공부는 정말 요령껏 해야 돼요. 기본서 보면 아까 우리 그 원가 방식 같은 거 한번 해봤고 비교하는 거 비교 방식 있고 이제 수익 방식이 있는데 이 수익 방식이 양도 많고 되게 까탈스러워요. 근데 한 문제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체계를 잡고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 그냥 주로 시험에 나왔던 것만 가지고 툭툭툭 찍고 넘어가는 거야. 걸리면 맞히는 거고 아니면 버리는 거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속 편하게 공부를 해야지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알아보는 것을 이제 수익 환원법이다라고 해요.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 자, 이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상가라든지 또는 빌딩처럼 판매 수익 또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부동산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타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똑같은 라인에 100평짜리 상가하고 20평짜리 상가가 있어요. 단지 물리적인 원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100평짜리 상가가 훨씬 더 비싸겠죠. 네. 장사가 잘 안 돼. 여기는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 네. 우리 학원 가서 방향 여기 수안지구대 여기 쪽에 있죠. 네. 수안지구대 거기 바로 길 건너편 보면 곱창구이 그거 가보셨나요? 줄 서서 먹더라고. 네.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갔는데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네. 나중에 학교 가면 제가 사줄게요. 그렇게. 네. 보세요. 그럼 보세요. 원가적인 측면에서 얘가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얘는 장사 안 되고 여기는 장사가 엄청 잘 돼. 그러면 권리금은 여기는 하나도 없고 여기는 3억 이래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수익성 측면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가격이라고 해도 되고 수익 가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냥 수익 가격은 해보세요. 뭐는? 수익 가격은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눠서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막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죠. 그죠? 자 일단 운 좋을 때는 가로넣기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봐.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시작.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첫 번째, 여기 순수익이 부동산에서 발생해버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을 반영하는 거예요. 무슨 순수익? 예상되는 순수익.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 어떤 부동산으로부터의 지난 1년간의 순수익의 실적에 환원이율을 적용해서 부동산의 수익 가격을 구했다. OX. X죠. 왜 X예요? 이 순수익은 예상되는 순수익이거든요. 발생해버렸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난 1년간의라는 것은 이미 발생해버린죠. 그러니까 틀렸죠. 향후 예상되는 순수익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상되는. 그래서 우리 학개론이 보면 참 이렇게 이게 문장을 받아들이는 어떤 국어 실력이 되게 좀 필요해요. 국어 실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개론이 이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까탈스러울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정직하지 않아 문장이. 다른 과목은 예를 들어서 뭐 공법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법에 나열되어 있는 거 다음 중에 이럴 경우에 이런 대상자가 아닌 것은 1번 뭐 이렇게 이건 너무 정직한 문제잖아요. 근데 학개론은 그렇지 않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가지고 표현할 때 문장을 살짝 돌려놓고 자꾸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정직하지 않은 과목인 것 같아요. 저도 정직하지 않게 생겼죠. 얘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어디 어때? 강의실이 확 빈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학계론 있잖아요. 그 이제 사실은 이제 노력을 하면 그만큼의 성적이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학생은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도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대충 이론을 알고 있는데 자꾸 문장을 살짝살짝 돌려놓으면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학생인데요. 이렇게 딱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그래. 자, 순수익은 발생한 순수익, 예상 순수익, 예상 순수익. 다음, 요게 중요한데요. 자, 쓸게요.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율을 더한다. 자, 요거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요것도 가로넣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읽을 거야, 그냥. 자, 얘는 얘 시작.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다. 한 번만 더 시작.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 요 놈이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하나하나. 자, 이 부동산을 사는데 100억 원이라는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이 부동산을 사요. 그래서 투자자는 있잖아요. 100억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적어도 여기서 10억을 벌어야지 이게 바로 뭐냐면 투자 자본에 대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이에요. 맞죠? 100억이라는 자본 투자해서 10억 벌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100억 중에 10억은 몇 %인가요? 10%죠? 그게 바로 자본 수익률이에요. 투자 자본에 대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여기서는 얘가 안 중요한데요. 혹시 우리 투자 이론에서 요구 수익률 들어봤죠? 그게 바로 요거야.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가 이만큼 벌기를 원하는데 이 부동산에서 1년 동안 이만큼의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부동산은 1년 동안 1억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해 버릴 수도 있나요? 네. 있죠. 그러면 10억을 목표로 이렇게 했는데 1억만큼 감가상각이 발생해 버린다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덜 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최종적인 목표 수익률이라면 요만큼 달성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만큼 투자 자본의 가치가 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자본의 가치가 훼손되는 만큼 1억을 더 벌어야 돼. 그러면 1억은 100억 중에 몇 프로인가요? 1%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진짜 최종적으로 10억을 벌고자 한다면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만큼 자본이 까이는 만큼 이 부동산에서 자본이 까이는 만큼 더 벌어서 회수해서 맺고 넣겠다 이겁니다. 이게 감가상각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1억을 벌어야지만이 나중에 1억만큼 감가상각이 발생해도 원래 목표했던 10억을 버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의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감가상각률을 의미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얘는 얘 더하기 얘 시작.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 토지, 건물. 우리 이런 말 있네.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다. 비는 아니다. 상각은 훼손이다. 그러면 토지는 훼손되지 않는 자산이다. 즉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건물은 상각 자산이다. 맞죠? 네. 건물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훼손될 수 있죠.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 맞죠? 자, 그러면 찍어봐. 토지에 적용하는 환원율과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동일하다. OX. 왜 X야? 오케이.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자본 회수율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감가상각을 의미하고 있죠? 토지는 감가상각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토지는 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건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됩니까? 그럼 건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동일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좋습니다. 요게 일단은 기본적인 틀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한 장을 넘겨보니까 양가로 3번에 환원이율 해가지고 자본 환원율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요. 기업, 그냥 읽어봐. 기업. 니은. 디귿. 리을. 아, 혀 꼬지 말고 읽어. 그냥. 알로우드법 하지 말고 엘우드법 이렇게 하고. 미음. 오케이. 기업과 니은은 사이드고요. 디귿이 이제 중요한데요. 별표 치지 말고. 뭐라고 나왔어요? 투자. 결합법. 결합 동그라미 쳐보세요. 결합 동그라미 쳐보고. A. 물리적 투자 결합법 결합 동그라미. B. 금융적 투자 결합법 결합 동그라미. 자, 이제 들어보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놈이 요 놈이야. 답 찾기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설명해 줄 필요가 전혀 없고, 볼게요. 하나의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결합한다는 소리를 쓸 수 있나요? 아니, 봐봐. 지금 결합에다 동그라미 쳤잖아요. 동일한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결합이란 말을 쓸 수 있냐고요. 이게 무슨 놈 결합이야. 이 자체가 완전체인데. 그러면 결합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서로 다른 뭔가 있으니까 테이프 붙여가지고 결합시키는 거 아닌가? 네. 맞죠? 그러면 결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동일하다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어적으로 안 되잖아. 아니, 조인하는 건데 동일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조인하냐고. 그러면 동일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네? 다르다란 말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 책에 보니까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보니까 저 혼자 읽어볼게요.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은 토지와 건물이 밑줄 다름으로. 했어요? 네. B 또 볼게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 밑줄. 지금 3개 나옵니다. 주목하세요, 이제. 공식 암기하고 할 필요 전혀 없고, 이 주목, 여기 주목, 여기 주목. 물리적 투자 결합 법에서는 복합 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순수익과 건물의 순수익이 동일하므로 이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가정한다. OX.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X 맞았어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는 토지에 적용하는 환원율과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동일하다라고 가정한다. X. 됐죠?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는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데 차가 나고 있다. 오, 맞아요. 전혀 뭔 말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답은 다 맞췄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식 암기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용어만, 그러니까 답 찾기 너무 좋은 거야. 자, 보세요. 결합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그럼 상식, 우리 생각을 해보자. 국어적으로. 동일한 하나를 가지고 결합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르니까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융적 투자 결합법,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X, 다르다 O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다음 에루드법 있죠? 에루드법. 예, 에루드법 있는데 우리 전에 이거 배웠어요. 쭉쭉쭉 하다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니까 세전현금수지 되고,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 세금 빼니까 세후현금수지 들어봤죠? 그렇죠? 그럼 있잖아요. 에루드법을 다른 말로 그거 가로 열고 보니까 저당지분하는 법이라고 돼. 자, 그냥 읽어. 암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저당지분하는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저당지분하는 법 에루드법은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하냐면 세전소득을 대상으로 해요. 세금 내기 전에 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 뭘 대상으로 한다? 세전현금수지.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봐. 엘세 X 써봐요. 오로지 답은 딱 하나니까. 엘세 X. 에루드법 옆에다가 엘세 X. 뭐라고요? 엘세 X란 것은 에루드법은 세전현금수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못한다. X니까. 엘세 X 고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정말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문으로 나오든 독립적으로 나오든 먼저 지문으로 나올 때
에르드법은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OX, X 이렇게 나오고요. 아예 문제가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다음 중 에르드법에서 고려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항목이 무엇이냐? 1번, 그러니까 세 전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 위쪽은 다 반영하고 있겠죠. 그렇죠? 1번 순영업소득, 2번 영업경비, 3번 기타소득, 4번 부동산 세율 몇 번? 예, 4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L자로 나오면 무조건 세자만 찍으면 무조건 답이야.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답 찾기가 되게 좋아. 뭔 말인지 모르죠? 괜찮아, 괜찮아. 그냥 else x만 하면 돼. 뭐라고요? else x, else x. 예. 처음에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다치니까. 응? 다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미음 있죠, 미음. 무슨 감당법 나왔어요? 저번 주에 뭐 하나 했는데 그걸 물어본다는 것은 이건 도리가 아니어서. 근데 부채 감당이란 말을 살짝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데 제가 마치 목사님처럼 뭐 한마디 한 게 있었어. 부부는 이혼하라 그랬어? 뭐 하라고 그랬어? 순종하라고. 부부순 부부순 들어봤어요? 부채 감당률 들어본 적 있어. 부채 감당률. 그럼 이제 그냥 용어를 볼게요. 자, 은행도 있고 차입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은행은 저당 투자자라고 돼. 자, 은행은 뭐라고 한다? 저당 투자자. 잠깐만요. 저당이 대출이에요. 대출. 예. 은행은 저당 투자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는 거죠. 투자는 항상 돈만 버는 거야. 까먹을 수도 있지. 내가 이놈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 수익을 받는데 이놈이 연체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뜯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아무튼 대출해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얻는다 해서 저당 투자자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다음, 지분 투자자란 말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줘야겠다. 그러면 잠깐만. 요거 사는데 갑돌이가 살려고 그래요. 이거 시가 10억짜리야. 근데 갑돌이가 자기 돈 4억 가지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은행에서 이자율 5% 주기라고 6억 빌렸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6억을 저당 대출 깔아놓고 이자 수익률을 받고자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은행은 저당 투자자고, 갑돌이는 자기 지분 4억 들어갔죠. 자기 지분 가지고 투자했다 해서 지분 투자자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은행이 저당 투자자라고 그랬죠. 근데 부채 감당법이라는 것은 부채가 있으면 소득으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일단 그 공식을 한번 볼 거예요. 공식을. 거기 보니까 뭐 자본 환원율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환원율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또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자, 스톱. 곱하기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든 4 곱하기 3 곱하기 2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이거 볼게요. 대출자가 있어요. 대출자가. 은행 대출자가 있어요. 차입자가 있어요. 차입자가. 근데 이제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여기 대부비율이라는 게 뭔지 알죠? 1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60% 빌려주냐, 80% 빌려주냐, 40% 빌려주냐. 이게 대부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비율은 차입자가 결정할까요? 은행이 결정할까요? 그래요. 차입자는 대부비율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일단 서류 주시고요. 한번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60%까지는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50%밖에 안 나오는데요. 결국 이 대부비율 누가 결정한다? 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은행. 다음. 저당 상수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빌리는 돈. 예. 빌리는 돈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앞으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 상수는 은행이 결정하겠어요? 차입자가 결정하겠어요? 차입자가 결정해? 차입자가 자기가 돈 빌리고, 야, 은행아, 나 이만큼만 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씨, 뭐야. 은행이 결정하죠. 대출 이자율, 저당상수 이런 것은 다 은행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다니까. 그 다음에, 볼래요? 우리
부채 감당률은 제가 부부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부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영업을 통한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건데, 자 볼래요? 부채 감당률이 만약에 순영업소득 5억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10억이야. 그럼 0.5죠. 1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다는 것은 차입자가 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작다.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줍니다. 다시.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자 어디 볼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이 10억인데 소득이 10억이래. 1입니까? 그렇죠. 이래도 은행 안 빌려줍니다. 왜냐면요, 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 딱 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연체하겠죠, 또 분명히. 그래서 은행이 요구해요. 나는 적어도 어디 너는 신용도가 별로구만. 너는 최소한 1.4 이상 돼야지 돈 빌려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서 갚아야 될 원리금이 10억이라면 최소한 14억 이상은 순영업소득이 나와야지 돈 빌려주겠다. 라고 은행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도 누가 결정해서 누가 얼마 이상 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은행이 결정해서 은행이 얼마 이상 되도록 요구하는 거 맞죠? 그래서 보니까 환원이율 결정하는 요인들이 전부 다 은행, 대출자 입장에 치우쳤습니까? 맞죠? 그럼 칼자를 누가 쥐고 있어? 은행이. 그래서 이 대출 담당 김대리는 책상에 칼을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칼을 꽂아놓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어요. 책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차입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은행한테 가가지고 야 임마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칼로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공손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기요, 저 왜요? 했더니 저 대부 좀 부탁해요 라고 말을 공손하게 해야지 칼을 안 맞는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저거 여기 순서 있죠? 고박이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걸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자, 돈 빌릴 때는 항상 공손하게 해라. 어떻게 공손하게 해라? 저 대부 좀 부탁해요. 이렇게. 저거 뭔지 몰라도 돼. 알라고 하지도 말고. 자, 돈 빌릴 때는 나 돈 좀 줘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난다고 그랬죠. 칼. 너무 이게 사리가 좀 그래. 망치라고 할까요? 그건 더 아무튼 다음에 바꿀게요. 내가 적당한 걸로 바꿀게요. 명태. 아무튼 좋아. 자, 돈 빌 때 공손하게 하라고 했어요. 공손하게. 어떻게 하라고? 저 대부 좀 부탁해요. 다시 한번 시작. 저 대부 좀 부탁해요. 됐습니다. 그렇게만. 네. 저 대부 좀 부탁해요. 나중에는 그게 뭔 말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저 대부 좀 부탁해요만 기억이 나요.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자, 이제 134페이지로 넘기세요. 134. 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행복 끝이네. 다음 주부터는 매일 수업하죠. 좋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구장창 쭉 이렇게. 예. 자, 이제 보니까 이제 물건별 감정 평가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런 게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해서는 뭐 굳이 어떻게 읽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 중에 이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뭐 읽으면서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딱 그냥 두 개만 읽고 넘어갈 텐데 건물 있죠. 네. 건물은 무슨 법이래요? 네. 건물은 원가법. 자, 수도. 원가법, 건물 원가법. 선생님. 건물도 매매가 되기 때문에 유사한 매매 사례하고 비교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잠깐만. 여기 이제 지금 여기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우리 정식 명칭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냥 개념을 잡는 거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요? 시작. 제 몇 조 이렇게 막 나와요. 이거는 있잖아요. 법 조문이야. 임의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다음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것은 하면
절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물은 무슨 법을 하래? 그래. 그래서 선생님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 안 돼. 여기서는 규칙이죠. 약속이 약속. 절대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저 밑에 임대료 찾아봐요. 임대료 무슨 법? 일단 그놈 둘이 좀 잘 나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시작.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다시 한번 시작.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렇게. 네. 다음 제2절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는데 요렇게 하기가 좀 그래요. 지금 요렇게 하면 요것만 갖고 뭐 하기가 좀 그러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그냥 이제 보는 거예요. 그냥. 예. 요런 말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게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려주겠대요. 야, 이 부동산 가격 알려줄 테니까 너 누구? 너 공공이야? 너는 있잖아. 세금 때릴 때, 토지 수용할 때, 이런 거 할 때 참작해서 해? 이 말이고. 너는 개인이니? 너네도 있잖아. 이거의 적정 가격이 얼마니까 나중에 부동산 거래할 때 참작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공공과 개인에게, 모두에게 이것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기준을 삼으면서 참고하라. 이래서 알려준답니다. 이게 이제 가격 공시제도인데, 크게 이제 가격은, 토지의 가격과 그 다음에 주택의 가격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 추가된 게 비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하나 추가됐는데 뭐 그것은 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기존 틀대로 일단 볼 거예요. 그럼 이제 토지도 있잖아요. 토지도 다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표준지, 공시, 지가와 개별 공시, 지가로 구분이 돼요. 자, 스톱. 표준하고 개별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 일대에 A 토지, B, C, D 이런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A 토지가 표준지래요. A 토지가 뭐라고요? 표준지래. 그러면 A 토지 표준지 공시가 100원이래.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개별 토지거든요. 그러면 B 토지 가격 알아볼 때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B 토지 가격이 80원이 나왔어. 이 80원은 B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B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 다시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D 토지 가격을 구했더니 110원이야. 이 110원은 D의 개별 공시 지가라고 이야기해. 예, 그러면 결국 표준지 공시 지가가 먼저 나와야지 그를 토대로 개별적인 토지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과 개별은 그런 관계예요. 다음 주택은요. 주택은 다시 또 이제 두 가지 나뉘는데 단독주택이라는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어요. 예. 단독주택은 생긴 게 제각각이니까 다시 표준 주택의 가격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개별적인 주택의 가격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논리예요.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하고 누가 먼저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겠어요? 표준주택 가격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근데 공동주택은 있잖아요. 표준주택,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공동주택인가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연립주택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개별주택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음.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누가 가격을 공시하느냐,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라고 합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다? 국장.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냥 시군구 이렇게 할게요. 국장, 시군구 이렇게. 그러면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군구청장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를. 그래서 이게 정말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답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두 군데가 있대요. 그냥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중앙심의, 시군구 심의하면 돼요. 어디 심의, 어디 심의? 중앙심의, 시군구 심의.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면 그 가격을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누가 이의 신청을 할 것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하는 것이냐?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것이냐라고 아무튼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냐, 이제 책 나오면 책에 다 이렇게 이쁘게 돼 있는데. 그래. 아무튼 해. 괜찮아요. 그럼 이의 신청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통지를 하겠죠. 뭐, 네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잘 집중을 해, 이제 집중. 집중하면 바로 암기할 수가 있어, 암기. 자, 그러면 국장하고 시군구청장하고 누가 더 큰 사람이에요? 월급도 많이 받죠. 큰일 하라고. 얘는 시군구에서 놀아, 중앙무대에서 놀아. 그쵸. 그러면 어디? 표준하고 개별은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큰 것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 표준은 큰 거죠? 국장이에요. 공동주택도 큰 주택이죠? 국장이에요. 큰 것은 전부 다 누가 한다? 국장이에요. 네. 국장은, 야, 장관님이 하시는데 시군구 따위가 심의를 거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소리죠. 장관은 당연히 어디서 놀아야 돼? 중앙에서 놀아야 돼. 그러니까 중앙에서 심의를 거쳐요. 그리고 아까 표준지 공시니까 이야기해보니까 표준이 먼저 나와야지 개별적인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표준은 연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확정이 돼야 돼. 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관님이 하시는 것은 연중 가장 빠른 날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알려준답니다. 이렇게 알려준대요. 그러면 알려줬으면 시군구에 있는 개별적인 작은 것은 누가 해야 돼, 이제? 시군구청장이 해야 돼요. 개별적인 작은 것은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잠깐 스톱. 시군구청장도 이 사람도 있잖아요. 직선제로 뽑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문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심의 거쳐야 되겠죠? 시군구청장이 하는 일을 일일이 중앙에서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안 되지. 그러니까 어디 심의를 거치겠어요? 시군구 심의 거치는 겁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큰 놈은 큰 데 놀고 작은 놈은 작은 데 놀고 맞네? 맞죠? 다음. 개별 공시지가는 땅인가 땅? 땅. 개별 주택은 주택이야? 주택은 있잖아요.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몰려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구하는데 4달이면 돼요. 그래서 주택은 4월 30일까지, 4달까지 이러면 돼요. 4월 말일이 며칠이에요? 4월 말일? 뭐, 아는 게, 공부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뭐, 아는 게 없네? 그, 아까 뭐, 돈도 없다면서. 뭐야, 도대체. 4월 30일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험이 그지같이 4월 31일까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은 4달까지 해도 괜찮아요. 주택은 4월까지 해도. 네. 다음. 근데, 이거 땅이잖아. 온 천지가 다 땅이라니까? 땅은 너무 각양각색이야. 그래서 주택보다는 시간이 한 달 더 걸려요. 한 달 더. 그러니까, 언제까지? 5월 까지 결정해서 공시한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공동주택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것은 있잖아요. 국장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답니다. 큰 거니까. 그래서 국장이 1월 1일 기준으로, 자, 다시 국장이 어디 심의를 거쳐서? 중앙심의 거쳐서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또다시 누가? 또다시. 아니야. 공동은 국장이 다 한대요. 또다시 누가? 국장이 주택이니까 매달 며칠? 4월 30일까지 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동주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한다? 국장이 한다. 이렇게. 다음.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가격을 결정해서 알려줬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만이 있대.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소유권을 갑돌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돌이가 점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 토지가 표준지인데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라고 알려줬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인 갑돌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을돌이는 당사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표준지 바로 옆에 있는 C 토지 소유자가 접니다. 저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표준지에 직접 있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해관계자가 돼요. 왜냐? 나중에 이쪽에 도로가 뚫리거나 뭐하거나 해가지고 수용을 당하면 내 토지 보상가는 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관련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해관계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오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신청은 소유자, 점유자만 가능하다. OX.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 이제 요런 거 하나. 두 번째.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예, 그죠. 학개론 수업하고 민법 수업을 하는데 학개론 이번에 시험 봤는데 40점 맞았어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랬는데 학개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엉뚱한 데서 다 나와가지고 40점 맞았어. 열 받았죠? 근데 민법 선생님한테 쫓아가지고 도대체 학개론 점수가 왜 이렇게 개판이 나왔습니까? 라고 따지면 민법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따지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따진다는 건 말이죠. 나를 열받게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따지는 거죠. 그게 따지는 거거든. 그러면 학개론 점수가 엉망이면 누구한테 따져야 돼? 그래. 저한테 따지세요. 원래 다른 학원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오늘 안 좋은데. 자, 그럼 볼게요. 사실 여기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자, 다시 해봐. 표준 공동 큰 거니까 누가 있어요? 국장이 있죠. 개별은 누가 있습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OX. 아니야. 표준은 국장이 있어. 국장한테 이의 신청해야 돼요. 그죠? 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OX. X야. 개별은 누가 있어요? 시군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한다. 그럼 맞죠? 공동국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나를 열받게 놈한테 따지는 거예요. 표준 공동은 국장이 있죠. 국장한테 이의 신청해요. 개별은 누가 있습니까?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다음 언제까지냐면요.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 마무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오랜만에 저희도 여행 가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데 3일 이내에 하라고 하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학계로는 충분한 시간이 60일 이런 거 없어. 30일이야. 요것도 며칠? 요거 며칠? 선생님 31일인데요. 이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 달이죠. 한 달. 여기도 한 달. 그래서 공실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한 달 이내. 다음 어떤 방법으로 이 신청하냐면요. 와서 일일이 구두로 진술하라고 하면 이제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은 저 누군데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말하다가 어버버버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구두로 하지 않고 이의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면에다가 거기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의 신청을 했대. 그러면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내가 다시 조정해서 해줄게 라고 하든지 아니야 네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든지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하겠답니다. 똑같이 하겠대요. 똑같이. 너도 종이다. 자 너도 며칠 이내에 있어요? 30일 이내에. 그러면 통지도 이의 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했어? 서면으로? 통지도 어떻게? 서면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큰 놈은 큰 데서 놀고 큰 놈이 하는 것은 기준 일은 전부 다 1월 1일이고 개별적인 작은 것은 시군구청장 작은 놈이 하고 작은 놈은 작은 데 놀고 주택은 4달이면 끝나고 토지는 한 달 더. 공동주택은 큰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이 혼자 다 해먹고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주택이니까 4월 30일까지 산정해서 다시 공시하고 이의 신청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자까지
나를 열받게 하는 놈한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도 똑같이 며칠 이내에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왜 지운지 알죠? 왜 지울까? 어이구, 씨. 이제 제정신 돌아왔네. 네. 이거 순서대로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요. 누구예요? 시군구청장이죠? 어디 심의? 작은 놈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 주택 몇 월 며칠? 4월. 버거우면 그냥 순서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버거우면. 안 버거워? 버거운 것 같은데. 표준주택은? 국장. 어디 심의? 어디 심의? 중앙심의. 몇 월 며칠? 개별 공시니까 누구? 시군구청장.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 땅. 5월 31일까지. 누구? 국장. 어디 심의? 중앙심의. 몇 월 며칠? 공동.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한다? 국장. 국장이 어디 심의? 몇 월 며칠? 또다시 누가? 국장이 주택. 다음. 이 신청은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만 가능하다. OX. 이해관계자도 가능하다. 다음. 누구에게? 자, 개별주택 이신청 누구? 시군구청장. 표준주택 이신청 누구? 국장. 공동주택 이신청? 국장. 표준지 공시지가? 국장. 개별 공시지가? 나를 열받게 하는 놈한테 해라. 그죠? 예. 언제까지? 어떻게? 통지도 똑같이 어떻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 연산기법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한 몇 번만 딱 해버리면 머릿속에 싹 들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예. 자, 그러면 안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자, 아무튼 보죠. 자, 어디 오늘 배웠던 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봅시다. 첫 번째 아까 그 가격의 재원칙 중에 제가 책에 있는 건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가지가 중요한데, 대체 원칙, 유사한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의 가격도 결정된다 하면서 세 놈이 있었어요. 세 놈이. 아까 그 10층짜리 백화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네. 내부적으로 언밸런스 하는 거죠? 무슨 원칙에 어긋난다?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 문제, 외부 문제. 내부 문제를 통해서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기능적 감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다음. 기여 원칙 기억나요? 기여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구성 요소의 생산비 합이 아니고 새롭게 투입된 비용이 전체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기여도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 소리 해봤죠? 네. 다음에 적합 원칙.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어울리도록 적합되도록 이용돼야 된다. 그러면 적합 원칙은 외부 환경과 관계입니까? 네. 무슨 감가 여부? 경제적 감가 여부를 알아본다. 요거 이제 처음에 했었고요. 다음에 가격 3면성, 3방식, 6방법 이런 거 했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너무 하시길.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예.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원가 방식. 예. 무슨 가격? 적산 가격.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자, 시장성, 뭐 하는 방식? 비교하는 방식.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 비중 가격. 예, 비중 가격. 다음. 수익성 무슨 방식? 수익 방식. 무슨 가격? 수익 가격. 요거 이제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아까 원가법을 배웠는데, 원가법은 기본 개념이 이런 개념 잡으라고. 아까 자동차 얘기했었죠. 맨 처음에. 자동차가 25,000원이다. 근데 막 샀는데 깨졌다. 수리비가 5,000원 나온다. 그러면 이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새 것이 아니니까 새 것 가격 25,000원에서 5,000원 빼니까 얼마가 된다? 2만 원이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원가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재조달원가라는 거 아까 해봤어요.
10년 전에 이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10억이었어. 10년 전에.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든다면 당연히 10년 전보다 인건비라든지 건축 자재비가 올랐겠죠. 네. 따라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까 이야기했잖아요. 제조단가는 건축 당시 건축비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비용이다. 일단 요거 하나 하고. 다음, 자가건설이 있다 하더라도 자가건설로 보지 말고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반영돼 무슨 건설? 도급 건설 가격에 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요 소리를 했습니다. 예. 기기필이라고 들어봤을란가 모르겠네. 그래요. 됐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이제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알아보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과 유사한 매매 사례 부동산하고 비교를 한다. 근데 비교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차이를 수정해서 구하는 가격을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는 비중 가격이다라고 했습니까? 이 비중 가격은 사례 부동산이 3억이 팔렸다 그러면 사례 부동산의 거래 사례 가격을 기초로 사정 보정이란 것도 하고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자, 먼저 사정 보정치란 것은 만약에 이 사례 부동산이 3억에 팔리긴 팔렸는데 일반적이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높게 또는 낮게 거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사정을 올바르게 수정해 주는 게 사정 보정치다. 이런 개념이고, 시점 수정치란 것은 대상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 거래는 6월 28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아니 사례 부동산 거래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10월 28일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면 6월과 10월, 즉 4달 사이에 시장에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차이를 수정해 주는 게 시점 수정치다. 이렇게 감을 잡고요. 다음, 7번 저쪽으로. 다음, 수익하는법에서 얘는 얘 나누기 시작.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인데, 첫 번째 순수익인데 이 순수익은 무슨 순수익? 예상 순수익이다. 그래서 아까 지난 1년간의 순수익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상되는 거니까. 다음, 얘는 얘 더하기 얘 시작.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 자본 회수율이 뭘 의미한다?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원율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건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니까 이게 있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안 되니까 없으니까 토지와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서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환원율 결정 방법 중에 결합, 물리적 투자 결합, 금융적 투자 결합이면 내용, 공식 전혀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답만 찍으면 되니까. 결합 나오면 어떻다? 동일하다 하면 틀려. 다르니까 결합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놈이 L, 세, 오? 에르두법은 세금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인데 하지마. 지금은 그냥 용어만 익숙해주면 돼. LCX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우리가 지금 시험 보려면 아직도 몇 달이 남은지 아세요? 거의 10달 남았어요. 10달. 그러니까 벌써부터 전투 모드로 돌려가지고 막 긴장하고 하지 마. 지금은 편하게 용어를 받아들이고 나서 4월달, 5월달 이때 살짝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LCX 하면 돼. LCX. 자, 뭐라고요? LCX. 자, 돈 빌릴 때 공손하게 하라고 했어. 야, 돈 빌려줘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지. 자, 어떻게 해라? 대부 좀 부탁해요. 그렇죠? 역시 말 잘 들어요. 대부 좀 부탁해요. 돈 빌릴 때 반드시 공손하게 대부 좀 부탁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얘기하는 규칙은 우리의 약속이에요. 약속.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다시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예. 완전 지우고 물어봐도 될까? 그럴까요? 하고 싶은데 이게 근데 있잖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왜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올해 기분 좋게 끝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지우고 물어보면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을란가 어쩌는가 모르겠네.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자. 만약에 대답 잘못하면 여기 동영상 촬영 자르고 다시 할 거예요. 처음부터. 예? 예. 자, 이거 될란가 모르겠다 이게요. 참. 뭐라? 긴장되는데. 자, 순서대로 물어봐야 되나? 제가 되나 모르겠다. 표준 주택 가격 누구? 어디 심의? 중앙시. 매월 며칠 기준? 네. 자, 개별 공시 지가 땅 누구? 시군구 누구? 어디 심의? 시군구 땅 매월 며칠? 땅 5월 다시. 네. 그래서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예.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구? 국장 어디 심의? 중앙심의 매월 며칠 기준? 1월 2일. 바로 밑에 개별 공시지가 누구? 시군구청장 누구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 땅 매월 며칠? 5월 31일. 자, 표준주택 저기요 너무 그리 심각한 표현 짓지 마. 어이 학생 너무 심각하게 표현 짓지 마. 그냥 부담스럽잖아. 아이씨. 야, 표준주택 가격 누구? 국장 어디 심의? 매월 며칠? 1월 1일. 개별주택 가격 누구? 시군구청장 어디 심의? 시군구 매월 며칠까지?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똑같으니까 표준 개별 구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한다? 국장. 공동은 국장이 어디 심의? 중앙심의 매월 며칠 기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또다시 누가? 국장이 매월 며칠까지? 4월 30일까지 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 예. 이 신청은 소유자, 점유자만?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이의신청하냐? 대답하지 마. 자, 공동주택 이의신청.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예. 표준주택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국장. 목소리가 작아지려고 그래. 무임승치 하려고 하지 마. 해가지고 남하고 좀 입 맞춰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어떻게? 서면으로. 통지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서면으로. 예. 여기까지만 딱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이번에 그 9월 달인가 이제 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있는데 그거는 살짝 얹어주면 되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틀이 이제 이틀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올해 이제 2달 동안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주 준비물이 있어요. 다음 주. 예. 볼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학교는 제가 책 이야기했잖아요. 책이, 페이지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보다 얇아요. 그래도 580페이지 돼요. 그래도. 근데, 그거 다 보면 안 되고요. 페이지를 거의 200페이지 가까이 확 줄여야 돼. 예. 7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70점. 그잖아요. 그러면 페이지를 확 줄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수업할 때 1번 A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동그라미 1번 어쩌고 저쩌고, 2번 어쩌고 저쩌고, 기역,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 보니까 1번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냅둬 버려요. 2번은 보니까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하고 가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읽어봐라. 근데 동그라미 니은은 중요해. 근데 시험에 아주 빈번하진 않지만 알아둬야 돼. 그럼 미줄 그으라고 그래요.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 잘 나와. 별표 치고 밑줄 긋는데 그 중에 요 내용이 시험에 주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책을 완전히 이렇게 수험서 정말 시험에 아주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중요한 것들 싹 정리하거든요. 저도 지금 책에다 다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줄 테니까 색깔 볼펜 하나 준비하시면 돼요. 색깔 볼펜. 빨간색 준비하세요. 빨간색. 선생님 파란색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하지도 말고 알아서 해. 그리고 형광펜 하나 좀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요한데 걸러줄 수 있는 게 이거야. 예를 들어서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건데 감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유동성 증가, 유동성 이용 감소 여기다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는 별도로 형광펜 한번 칠하면 더 좋을 것 같죠? 형광펜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되냐?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를 하나 준비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들어, 높이 들어, 더 높이, 더, 들어봐. 요거, 요 정도 해가지고 그냥 밑줄을 좀, 그러니까 기본선 있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시험 볼 때까지 그거 가지고 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충 찍찍 긋고 이러지 말고 자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세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튼 11월 달에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오는 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등록해놓고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 정말 생초짜들이 와. 그 학생들보다 여러분들은 좀 더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유리해.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솔직히 첫사랑은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처음 보는 학생보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 오늘 처음 본 분도 있고 오랫동안 본 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한 2달 동안. 그러면 눈에 익은 사람한테 정이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누구는 시험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봤던 이 사람들이 더 저한테는 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1월달 온 사람들 떨어지라는 이런 말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름 모르지만 얼굴은 아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첫 스타트를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11월, 12월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 같이 시작한 사람이니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10월달 시험 끝나고 합격자 모임 때는 이 얼굴이 다 그 뷔페 식당 안에 다 모여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요. 아무튼 지금도 열심히 잘 했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정말 열심히 정성껏 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